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약간 오늘 의복이 독특하셔가지고 평소에는 자켓하고 항상 이렇게 입으시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광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팻에서 준비한 아이즈라는 상품입니다. 반려견 눈물 자국 고민을 제대로 짚은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라이프팻 아이즈입니다. 눈 주위에 생기는 갈색 자국 매일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눈물에 포함된 포르피린 성분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착색 원인을 제거해야 눈물 자국도 지워질 수 있다고 해요. 한번 시작된 착색은 눈, 입, 발바닥 착색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영양제를 통한 직접적인 원인을 배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은 나이가 들면서 눈물 배출 기능도 떨어지고 백내장 위험도 점차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눈 건강은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이프팻 아이즈는 동물병원 약국에서 판매되는 검증이 완료된 눈물 영양제이고요. 사람 기준이 아닌 반려동물의 체질과 특성에 맞춘 펫그레이드 영양제입니다. 밀크시슬, 마리골드 추출 분말, 빌베리 추출 분말, L-아르기닌까지 눈 기능에 꼭 필요한 핵심 4종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말랑말랑한 추어불 타입이라서 입이 까다로운 강아지부터 치아가 약한 노견까지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즈 3박스 구매 시 39% 할인된 64,5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선물로도 좋은 다양한 구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이 궁금하시다면 오로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통해서 특별 구성과 할인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거 보시고 우리 김 변호사님이 이거 내가 먹는 초콜릿인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성분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그러네요. 아르기닌. 요건 또 우리가 좀 챙겨야 되는 건데 예. 한번 먹어볼까요?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저희 취재 편의점에 의류는 첫 광고입니다. 두 분께서 입으셨는데요. 자, 이 광고주님께서 두 분께 이거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입으신 옷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선물이 아니면 그냥 입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미국 아울렛 폴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정품 긴팔 셔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소재는 100% 면 린넨이고요. 부드럽고 통기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린넨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캐주얼 드레스 셔츠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그냥 자켓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또한 기존의 린넨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간절기에 입기 좋은 긴팔 셔츠이고요. 캐주얼 룩, 오피스 룩, 데이트 룩 모두 소화가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요. 색깔은 아이보리와 검정 두 컬러가 있습니다. 정 사이즈 제품으로 큰 거 L 사이즈, XL 사이즈 두 사이즈가 있고요. 자세한 사이즈는 홈페이지 안에 있는 사이즈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상가가 18만 4,400원인데요. 여기서 57% 할인된 79,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델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살다 피팅 모델도 해보고 감사합니다. 살다 편의점에서 그것도 편의점에서 피팅 모델을 다 해보시고 홈쇼핑도 아닌데 의원님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이게 정품이죠? 정품이죠. 폴로 정품. 예. 정품을 7만 원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의원님 자주 미국에 가시니까 폴로 매장에도 자주 가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옷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의원님 굉장히 화려한 옷도 많이 아니요 안 그래요. 사모님께서 안 골라주시고 직접 구매하시나요? 사모님이 입으라는 대로 입으시나요? 거의 안 사요. 그러니까 옷을 있는 옷을 지금 있는 옷만 계속 입어도 이게 제가 옷을 한 번 사면 10년 이상을 입기 때문에 옷을 잘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맨날 와이프한테 욕 먹고 그러는데 이게 일단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것 그러네요. 같아요. 정품
매고 정품인데 7만 원대니까. 네. 미국도 물가 엄청 올랐어요. 사실. 7만 9천 원. 예. 미국에서도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 가격에 못 산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상품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또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가지고요.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혹시 한학자 씨가 휠체어 타고 가면서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하는 거. 아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샤넬백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고 오늘 보니까 또 김건희 씨도 휠체어 타고 병원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단 한학자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그 권성동 의원한테 세뱃돈 100만 원 줬다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 이렇게 세뱃돈 받고 그렇습니까, 의원님? 세뱃돈을 제가 받을 나이는 이미 지났죠. 세뱃돈을 줄 나이죠. 줄 나이. 예, 근데 예. 권성동 의원이 저보다 연배가 10살이 많으시니까 네. 사실은 어디 가서 10살 많으니까 지금 60대 중반인데 네. 그 나이에 세뱃돈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그 세뱃돈 100만 원을 한학자 씨가 주었다는 거고 세뱃돈만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쇼핑백으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특검의 영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심지어 통일교에서는 윤석열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서 비단의 왕자를 자수를 새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한겨레 보도로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 너무나 저는 참 이런 정도까지 뒷돈 거래가 있구나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도 내용은 네. 2022년 1월 5일이죠. 그게 네. 윤영호 본부장하고 권성동 의원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1억이 건너갔는데 네. 5천만 원짜리 관본권 묶음이 2개가 갔다는 건데 5천만 원 관본권 묶음 하나는 그 비단 보자기에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 예. 그 내용이잖아요. 자수를 쓴 것도 아니야. 그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예. 그러니까 역시 이게 그 전달하는 사람한테 절반 주고 절반은 당시 후보였죠. 후보 몫으로 이제 왕자를 새긴 거는 후보 몫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그러니까 역시 뭐랄까요. 1억을 주면서 이거를 그대로 후보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하면 네. 그 건네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뭐야 이거 뭐 예. 나는 그러면 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참 기가 막힌데 그 변호사님은 이 보도 보시고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아니 그 왕자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이거 국민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는 게 왕정을 부정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실은 불쾌했다. 예, 불쾌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이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럼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치자금법이 이제 어떤 단체의 정치자금 자체를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과 관련된 그런 걸 규제하고 있는 법인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당연히 빨간색 포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파란색 포장에다가 보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은 빨간색인데 왜 파란색 포장에다가 넣었을까? 예, 비단이 파란색 비단이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한학자 씨가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뭐 영장에 그 적시된 것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속되겠죠? 기각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사안이면은 사실은 영장 기각하기가 어렵죠. 법원에서. 뭐 사유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고령? 그리고 고령? 뭐 계속 아프다고 병원에 최근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뭐 이거로 도주 우려 없다. 요 정도인데 사실은 증거인멸은 뭐 아예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 있으니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발부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번 특검 수사에 큰 고비 하나는 넘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그렇죠. 네. 이 종교단체에 대한 수사가 워낙 어려운 데다가 예. 통일교 정도 사이즈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언론도 사실은. 있고 뭐. 예. 예. 뭐 아니 미국에서도 난리잖아요. 예. 폼페이오 그러니까 전 국무장관과 뭐 킹그리치 전 예. 미국 하원 의장까지 하니까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데 네. 어쨌든 구속을 하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상대 중에 하나를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통일교산을 넘는 거다. 예.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요. 정원주 비서실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도 같은 날 둘을 구속심사를 하는데 특검에 무슨 의지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같은 날과 관련된 건 특별히 뭐 날짜와 관련된 의미는 글쎄 그건 뭐 제가 잘 알 수 있는 바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사유와 연관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보고 간단하게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속이라는 게 범죄와 관련된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증거인멸은 우리가 막 실제로 있는 증거 자체를 인멸한다 이게 아니고 뭔가 이제 그 서로 말 맞추기를 통해 가지고 그 돈이 오고 간 동기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증명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속에서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범죄 사실이 있었겠구나 정도만으로 충분히 구속 사유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될 거라고 저는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부터 성공보수 10억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는데요. 변호사님은 그런 얘기하면 자괴감이 들잖아요. 변호사님은요? 저 그 성공보수. 제가 빈곤형 비만이라고요. 변호사 업계에 빈곤의 상징 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 안 되는 행정 사건이다 그러면 김정환 변호사에게 가봐라 뭐 이런 상황이라서 솔직히 10억이란 말은 굉장히 좀 부루마블 머니로 만져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광수 변호사 성공보수 10억 주기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직 그 검찰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하시고 심지어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다가 본인의 잘못으로 물러났고 그런 다음에 10억 준다니까 난짝 이 변호인을 맡는다. 이건 사실 로비스트로 고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부적절한 처신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5일밖에 재직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고 그러다가 본인 잘못으로 물러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잖아요. 이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100일 살짝 지났으니까 이제 100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성공보수 얘기만 나오는데 착수금은 안 받았대요, 아예? 착수금 받았겠죠. 그러니까 착수금이 있었겠죠. 거예요. 착수금도 뭐 1억 착수금이 정도는 1억일까요?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가 세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착수금 얼마에 성공보수 얼마. 보통은 그렇게 하죠. 계약을 할 때 세트로 가는데요. 뭐 이 정도 단위의 계약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돈을 받을 때 내가 이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받는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알게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게 되면 좀 서운함도 생기는 거고 너무 많다 싶으면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느끼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건 말고도 최근에 그 뭐 백현동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판결문에 뭐 9억을 받기로 했는데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제 그게 뭐 타당한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본인 당사자들이 내가 하는 어떤 변호나 내가 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이 정도 돈을 만약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아는 법조인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야죠. 근데 김호수 총장은 얼마 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자문을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네. 오광수 민정수석을 한 명만 변호인 선임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변호인 단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0억을 주겠다고 예. 했어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호수 전 검찰총장도 있고 뭐 많아요. 네. 변호인이 많아. 예. 그러면 대략 뭐 그 사람들 그 주기로 한 금액 다 합치면 뭐 한 100억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큰절을 받고 100만 원밖에 안 줬다고?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이 비례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균형이 안 맞는다. 예. 변호인단도 100억을 쓰는데 심지어 자기들의 그 캄보디아 ODA, 네. YTN 인수 수많은 민원을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데 세뱃돈 100만 원. 왜 갑자기 거기서 손이 작아져? 왜 100만 원이야? 왜 그때만 손이 그렇게 작냔 말이에요. 예.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 균형이 안 맞아요, 이거는. 이게 좀 수사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불법 정치 자금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럼요. 예. 너무 엄청난 돈이죠. 네. 지금 이 그 폴로티 57% 할인해가지고 7만 원에 주신다 그래. 근데 이거 7만 9천 원. 9천 원 깎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옷을 가져가라 그러는 순간에도 정말 가져가도 되나? 네, 그렇죠. 네,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들은 상황인데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 댓글 못 읽어드렸는데 김용남 의원님 잘 어울리십니다. 두 분 다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면이라 피부에 좋을 것 같네요. 용남이 오빠 너무 잘 어울려요. 최고. 막 이런 글들을 댓글로 올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7만 9천 원만 받아도 이거 받아도 되나? 이거 혹시 이거 이해충돌 사유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수트 광고도 들어오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웃도어 광고 들어오기를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광고 상품 한번 입고 현장 라이브 해보는 게 꿈이에요. 예, 근데 그동안 안 됐거든요. 네, 한번. 저는 현장에서 먹는 것도 광고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먹방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다 떠나서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싶기도 하고 교회 돈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교회 돈? 이거 횡령이죠. 그럼요. 딱 떨어져 딱 떨어지는 횡령이죠. 아니, 대부분 그래서 그 뇌물 사건에 늘 따라붙는 게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기업에서 공무원이나 누구한테 돈을 줬다. 그게 불법 정치 자금이든 뇌물이든 항상 따라붙는 게 업무상 횡령이죠. 왜냐하면 자기 호주머니 돈, 그러니까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에서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항상 회사 돈을 이렇게 저렇게 음성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그 돈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교회 돈 내지는 뭐 재단 돈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가능성 거의 99.99%죠. 예, 교회 돈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교회 전체의 소유와 관련된 걸 우리가 법적으로는 총유라고 하는데 그 총유의 뭐 개념 자체까지는 좀 법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교인 전체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라는 어떤 법적 조항도 있거든요. 근데 교인 전체가 과반수 결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횡령이 너무나 성립을 하는 거고 뭐 횡령이냐 배임이냐 뭐 이런 논의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 돈 같은 경우는 주로 목사라든지 교회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주로 판례가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내란 재판 10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고요. 걸석 재판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 친오빠 현재 소환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현재 잘하고 있다 60, 잘못하고 있다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하고 비슷해서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4 이렇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좋아질 것이다 32, 나빠질 것이다 42. 이 조사는 매번 이렇게 좀 안 좋게 비관론이 우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최근에 그 미국 관세 협상의 장기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뭐 일본과 같은 내용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금방 안 끝날 건데 이게 어쨌든 미국은 이거 합의 안 하면
25% 상호관세를 계속 물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건물에 이제 그 택배 나눠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어제 이제 또 지나가다 인사를 했더니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도 계속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추석 앞두고 지금 택배가 엄청 많이 이제 몰려야 되는데 숫자가 확실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 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별건으로 한번 더 다뤄보긴 해야 되는데 이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무조건 다시 와달라는 거잖아요. 기술자들. 쇠사슬 채워가지고 끌고 갈 때는 언제고 자기네들 필요하니까 빨리 다시 복귀해라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겁나서 미국 갔다가. 일단 거의 일주일을 거기 구금되어 있었잖아요. 8일입니다. 그분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못 갈 거예요. 뭐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간다는 사람들이 안 나올 거예요. 거기 임산부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제도적 보완을 미국 측에서 빨리 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설정해 주기 전에는 못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거 3,500억 불 관련해가지고 국회 동의도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487억인가요? 조. 487조. 아유,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이라 감각도 없습니다. 하여튼 조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서 돈이야. 1억은 큰데 그렇죠. 1조 뭐 그까이 거 뭐 이렇게 느껴져서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 엄청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저희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현직 판사들 공개 비판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창원지법의 이봉수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인 회동설 관련 입장 일부 표현이 모호하다. 그리고 탄핵 선고일부터 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총리 공식적 비공식적이든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본질은 대선 개입이다. 만난지 안 만난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권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권위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표현으로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긍정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만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건데 뭐 굉장히 그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신뢰를 잃고 권위가 실추되는 그걸 스스로 대법원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회동과 관련돼 가지고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회동과 관련된 뉴스의 소스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소스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 사건들, 그 5월 1일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비상계엄 포고령이 나왔을 때 사법부 비상계엄 어떤 그 계엄사령관이 사법부를 이제 장악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가 전혀 그 어떤 그 코멘트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에서도 좀 자성과 반성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조차도 되게 소수만 이런 입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기류는 지난번에 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비롯된 바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방법론적으로는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론으로 실수가 있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접수되고 나서 9일 만에 선고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은 심리는 이틀 정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최종적인 합의 이후에 판결문 작성 선고일까지가 이제 일주일이 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 합의는 적어도 기록을 보고 파악하고 합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법원 접수되고 딱 이틀 후가 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문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인회동설 나오고 뭐 그 전에는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구성원 내부 뭐 주로 판사입니다만 네. 판사들의 어떤 그 문제의식 공유보다 판사들의 반감이 먼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문제가 제기됐던 4인 회동설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런 문제 제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역풍만 분다.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논점이 좀 흐려진 기분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니 판사들도 기록 안 보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를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것까지도 판사들은 동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네. 이 과거에 이제 이른바 사법 파동이라고 해서 대법원장이 물러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다 법원 내부적으로 판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대법원장의 그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분위기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법론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사실은 그 열린공감 TV를 인용해가지고 그 대정부 질문, 국회 대정부 질문에 했던 부승찬 의원이 그거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정도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났으면. 네. 증거가 나와야 돼요. 증거가 나와야 사실은. 된다. 예, 근데 그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영교 의원은 또 다른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영교 의원의 트랙은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과 윤석열 정권의 뭐 민정의 고의 누군가가 얘기를 전해준 거다라는데 그게 누군지라도 조금 확인이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차원에서의 개연성이 있었겠다라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단계로 나아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건 과정 관리인데 과정 관리에서 이게 조금 그 미진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집중을 했어야죠. 네. 그런데 또 미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 법원장 회의가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진짜 법원장 회의에서 이 법관들이 그 법원장들이 네. 어떤 대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집한 그런 회의의 성격을 가지긴 했지만 네. 법관 특유의 어떤 그런 그 공직자로서의 그 과거에 사법 파동이 일어날 만큼의 어떤 자존심이 있잖아요, 법관들은.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5월 1일의 판결 그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그 멘트가 없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어떤 국민의 사과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어떤 법원의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그 추상적인 단어로 사법부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계속적으로 국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법개혁에 오히려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내란 재판이 너무 좀 그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원이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직위원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판사를 한 명 더 추가했으니 이제 그걸로 끝. 이렇게 한번 재판을 해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봉책이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봉책은 분명하죠. 예. 사실은 이 중요한 재판에 기본적으로 직위원 재판부는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사실은 적어도 여름 때라도 이제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만 여름 인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그래요? 일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닐까요? 2월에? 그러니까 연초 인사가 정기 인사인 건 맞는데 예. 인사 수요가 조금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특히 해외 유학을 갔다가 복귀하고 또 있다가 근무하다가 해외 유학 나가는 수요도 있고 그래서 그게 몇십 명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름 인사 때라도 이미 신뢰받기 어려운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여름 인사 때 좀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대법원에서 제공한 건 틀림없죠. 근데 그거를 문제 지적하고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저기 난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정말 난사하면 안 돼.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서 쏴야지. 네.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막 여기저기 막 흐트러뜨려서 논점 이탈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직위원 판사를 그냥 계속 두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재판부에서 빼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룸사롱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빼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하는 어떤 정무적 판단도 법원 안에서 할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위원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무오류에 대한 확신. 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각종 행정들과 법원이 이제 우리는 오류가 없이 진행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바꾸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직위원에게 배당됐으면 네네네. 끝까지 가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배당을 바꾸고, 실제로 방금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인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재판을 해보면 정기 인사 때가 아닌데 공판을 갱신하겠습니다. 법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법관 을 바꿨다라는 순간 우리가 잘못했어요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인정이 싫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인정을 오히려 하는 게 저는 권위를 깎아먹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법원은 아무래도 그런 인정이 좀 어렵다,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집스럽게 직위원 판사를 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결정했으면 이거는 바꿀 수 없어.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뭐 바꿔달라 그러면 그때마다 판사 바꿔줄 거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여론 내지는 사법부 이외 쪽의 문제제기에 굴복해서 바꾼다기보다는 이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판 일선에서 뺀다. 그래서 그쵸. 이른바 연구 법관으로 좀 발령을 내기로 했다. 라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거는 직위원 판사 본인에 대한 사실은 심각한 어떤 손상은 있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런 처분을 받아도 쌉니다만 그러면 이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부장판사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해외 연수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보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하고 거의 공공의 적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뭐 룸사롱 접대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니까 본인이 잠시 좀 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해외 연수 신청을 해서 6개월 다녀오게 돼서 재판부를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받는 거지.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미션 수행을 끝낼 때까지 안 바꾸겠다는 뭐가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언론에 계속 보도됐던 게 소위 얘기한 윤희 동시 재거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제보 받아서 폭로한 내용도 사실은 그 맥락에 있는 거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뭔가 미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는 거죠. 여기서 최근에 되게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하나 나왔던데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위헌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어떤 헌법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위헌일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논거를 봤을 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재판이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도입이 됐을 때 이 위헌 논쟁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관련 재판의 진행이 1심에서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면 2심 재판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겠다. 네. 이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실제로 도입하겠다는 저는 진정성 있는 어떤 시도라고 보고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논의가 사실은 지금 이제 위헌 논쟁으로 약간 그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실제로 2심에서 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논의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좀 그 오류를 좀 수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쉽게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위헌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좀 넘어가는 그런 일 없이 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3대 특검 사건 모두를 네.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네.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중앙지법하고 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를 해서 6개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한다는 건데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형이나 감형 복권에서 또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른바 더 센 내란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라고 해.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말이 좀 길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판사도 3명씩 해서 모두 18명이고 영장 전담 판사까지 해가지고 3명도 더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네. 더 많은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통상의 배당 절차로 가는 게 맞다. 가는 게 이 뒷말을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다른 사건은 모르겠고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문제인데. 네. 그것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이제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신뢰받기는 어려워요. 예. 어떤 재판 결과를 내놓더라도. 근데 법원이 그 부분을 좀 바꿔주면 여지가 좀 생길 것 같은데 법원이 그럴 뜻이 없으니까 그냥 고집을 하니까 이거는 조금 우려스럽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란 재판 트랙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전담 재판 트랙으로 갈 거야라고 이제 여당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관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국회 몫은 빼라고 하니까 이제 수용을 해서 법원의 이제 입장을 수용해서 국회 몫은 빼고 대신에 법무부 추천을 1명을 넣었어요. 근데 좀 그건 이상하던데. 좀 생뚱맞다라는 게 이제 보수 언론들의 비판인 것 같고요. 예.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네. 어떻게든지 간에 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이제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이니까 국회를 빼고 뭘 얻는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너무 긴 얘기를 좀 짧게 줄이려다 보니까 말이 약간 네. 좀 그 엉성해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정말 어떤 특별한 어떤 재판부를 두어 가지고 그 재판부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뭐 판사들이 두어서 이런 식의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현재 전담 재판부들은 법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성폭력 사건에서도 있고 국제 사건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전담 재판부가 그 재판의 전문성이라든지 특히 재판의 효율성 부분에서 전담 재판부 존재를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란 사건에 관한 재판부도 일종의 전담 재판부인데 네. 이것을 이 전담 재판부를 아예 정말로 이 사건에만 이제 좀 더 이제 그 효율성을 위해서 재판부를 두자 이게 전담 재판부 논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판사를 무슨 어디서 데려오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직 판사들 중에서 어떻게 뽑는 그 이제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더 공정성을 확보하자라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가 약간 정치적으로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고르겠다라든지 정치적 반대자들로 인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재판을 오히려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성이 있는 게 네. 우리가 전담 재판부가 있죠. 그리고 전문 법원도 있어요. 뭐 네. 특허 법원이나 행정 법원 같은 이제 전문 법원이 있고 전담 재판부라고 해서 서울중앙지법에도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성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고 부패 사건 재판부도 있고 뭐 가정법원의 소년 재판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내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유, 아니면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일어날 거다. 아유, 왜 이러세요, 의원님? 40.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라는 거는 항상 우리나라 어디선가는 그런 종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네. 그럴 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전담 재판부에 그런 종류의 사건을 몰아서 재판하게 하면서 네. 사건 간의 어떤 형평성, 뭐 형량이라든지 진행 절차에 있어서의 형평성까지 높이자라는 의미에서 전담 재판부를 둔 것인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은 이 사건 한 건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부지 우리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또 일어날 걸 예상하고 만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만들었다가 이 사건 끝난 다음에 없앨 수는 없어지는 없다. 거죠. 사실은 네. 그 재판부를 어떻게 계속 둬요. 네. 이 사건 재판 끝나면 그렇게 하면 안 없어지는 된다는 거죠. 건가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네. 다른 전담 재판부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나경원 판사 출신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고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건 또 너무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선고가 났을 때 전담 재판부에서 선고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전담 재판부 주장했다고 위헌 정당이라는 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네. 김영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얘기는 굉장히 정확하고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가 가지는 전문성, 특히 각 사건 간의 형평성 네.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이 내란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어떤 특수성,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심리의 효율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뭐 당연히 내란이 몇 년마다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재판부라는 게 꼭 계속해서 지속되는 건 아니고 예컨대 뭐 우리가 수도 이전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뭐 세종으로 뭐 이제 행정 사건들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 네.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 재판부를 몇 개를 더 두었다가 다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그걸 관할을 가져오기로 했다. 그러면 재판부가 해산되고 이거는 다시 재판부가 만들어지고 해산되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네네.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이 내란 사건의 어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다가 이 사건이 잘 처리된 다음에 그 전담 재판부는 다시 그러니까 뭐 형사 몇 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다시 해산한다. 이것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지금 근데 사실은 통일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해산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통일교 교도가 11만 명부를 찾아낸 거 아니에요, 특검이 오늘?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것도 되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보면 뭐 신천지회, 통일교회, 극우 기독교회 이거 완전히 종교정당 비슷하게 돼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는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전체 당원 명부가 뭐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 당원까지 포함한 숫자인데 사실은 그거를 좀 전수조사를 해보면 네. 500만 명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네, 뭐 관리가 돌아가시면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돼.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당협별로 네. 일일이 전화해서 뭐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건 투표권이 주어지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이제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는 용어를 쓰죠.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책임당원이 한 70만 80만쯤 될 겁니다. 그중에 몇 명이냐? 그리고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원 가입을 했을 그러니까 적어도 21년도부터 책임당원 가입한 사람과의 그거를 비교를 해야죠. 그걸 비교하니까 뭐 혹자는 한 3,500명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예, 3,500명. 그 생각보다 조금 작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비교하는 게 정확하죠. 예. 어쨌든 지금 그 특정 정당이 아니 특정 종교와 연관이 깊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에서는 자유롭게 어려워졌다. 이거 매우 심각하다라는 이거 생각이 오래됐어요. 들어요. 국민의힘은. 특정 종교 집단으로 입당하는 방식이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극우 기독교가 막 들어온 거고. 그때부터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장동혁 대표 때도 그 소위 얘기하는 전한길, 전한길 씨가 그 세계로교회가 확 들어오고 뭐 이런 방식의 문제가 집단. 그러니까 적어도 한 최근 6, 7년 동안이 가장 심하게 폐해가 드러났어요. 이거를 근데 건강하게 좀 정리조정을 하는 것도 자당의 목표겠어요. 그럼요.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법적인 거를 하나만 이제 정치자들 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나 드리면 그러면은 단체로 어떻게 정당에 가입하는 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되나 이 부분부터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의 이제 판례는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선거를 위한 집단 입당 이런 것들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시기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이번 교인들이 얼마가 들어가야겠다 우르르 들어가 버리면 그 자체가 이제 선거법이 그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거죠. 선거를 위해 입당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제 우선 그거를 좀 지적할 필요가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구나.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그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의도,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그 대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잖아요. 어떤 그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 어떤 민주주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 그런 것들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란 특검팀에서 방금 전에 중단된 김용현 재판 기일 그리고 윤석열 재판에 추가해달라.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윤석열 재판에 함께 병합해서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 지규현 재판부 기일을 추가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측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해서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은 있다. 뭐예요? 사실은 진작에 병합을 했어야죠. 병합해서 진행해야죠. 그 사건이나 다 내란 증인들이 많잖아요. 증인이 상당수가 다 중복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기현 판사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그 의문이 항상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호 김봉식 경찰팀 하나, 뭐 군인들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상원 재판부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김용현 재판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벌려놓은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그리고 막 재판 기일도 별도로 막 일주일에 몇 개씩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거냐 병합해서 한꺼번에 딱 하면 되는데 깔끔하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윤석열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사실 일주일에 3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 사건을 병합을 해서 한 개의 사건으로 일주일에 3번씩 하면 훨씬 빠를 텐데 진행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문제 지적이 있으면 그 지적을 받아서 고치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하고 고집을 부리는 느낌을.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이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에
굉장히 강력한 논거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행태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53분인데 좀 다뤄야 될 게 많은데 그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미스테리한데 지난번에 뉴스토마토가 단독 보도를 센 걸 했어요. 그걸 보면은 3,300장 5만 원권 도합해서 1억 1,500만 원 이게 확인이 된 거고 이틀 만인가 다시 또 3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관봉권의 띠지 등은 발각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이랬나? 라는 의심마저 드는데 이 의원님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이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띠지하고 스티커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통상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 출석한 그 실무 담당 여직원은 통상 다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말. 그렇게 절대로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때 출석한 박건욱 부장을 박건욱 부장이죠. 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원형 보존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원형 보존은 뭐예요? 그야말로 그 통으로 원형대로 그냥 보존하는 거예요. 지시했죠. 근데 왜 셌냐? 왜 2번씩이나 셌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띠지 스티커를 도대체 왜 버렸냐? 예.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확신을 했던 부분이 하루에 1,000건씩 들어오는 증거 중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아 저거는 거짓말이겠구나. 하루에 1,000건이 들어와도 어떻게 그 돈이 묶음으로 관봉권으로 비닐에 쌓여서 들어오는 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을 할 수 없는 변명이었고, 네. 예, 그 변명 자체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그냥 확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는 네. 원형 보존을 지시했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독단적으로 수사관들이 말단 네. 직원이 예. 셌다 그렇죠. 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때 징계 절차를 개시 안 했냐. 예. 그랬더니 그때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예. 만약에 그거로 징계 절차를 바로 시작하면 수사팀의 분위기가 다운되고 좀 와야 될 것 같아서 미뤘다. 예. 나중에 하기로. 그런 설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뭐 징계 이런 거와 관련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내용을. 거는 22일 날 청문회가 또 열리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사실은 이 담당 사건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주연 수사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그 관봉권 띠지 사건 관련된 담당 검사 최재현 검사 이 두 사람이 좀 출석을 해가지고 당시 상황이 어떤 건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또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됐군요. 증인 채택은 합의로 채택하니까. 합의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렇겠죠. 못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의 목소리는 영영 들을 수 없네. 왜냐하면은 이주연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수사관 같은 경우 본인이 다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국회에 출석시켜가지고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왜 못 불렀나. 그러게요. 네. 그거는 오히려 증인 채택에 동의를 안 해주면 오히려 의심받을 텐데. 네. 이 자체가 사실 수사 대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최재현 검사 2%의 글을 올려가지고 오는 20일 청문회가 진실에 기초하여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메신저 대화와 쪽지를 게시한다라고 쓰면서 이 두 수사관 남경민 수사관에게 띠지 및 비닐 포장이 제거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이제 원형 보존 관련된 것은 현금은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현금을 개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압수물 수리 명령을 받을 때는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의 필요 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뭐 등등의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 너무 미스테리하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수사관 뭔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분이 나오면서 그 수사관들이 이미 입을 맞춰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커닝 페이퍼도 돌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커닝 페이퍼 돌리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국회 출석하는데 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라는 겁니까? 당연히 집에 가서 준비해갖고 나오자. 뭐 이러면서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남경민 수사관은. 그게 사실 구속 사유가 성립하는 건데 자기들끼리 증거를 인멸한 그게 증거 인멸 과정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렇군요. 그 중요한 것은 최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오히려 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좀 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이주연 수사관도 같이 출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회 차원에서 조정이나 이런 건 안 되나요? 아니 뭐 그거야 막판에 그 동의를 해주면 채택되죠. 다만 이제 소환 절차가 문제인데 네. 뭐 당사자만 나오겠다고 하면 꼭 서면 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 이미 다 공개를 한 거. 자기 그렇죠. 책임 없고 자기는 이미 다 지시를 했고 네. 그리고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난 다 밝혔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오히려 증인으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전혀 보도가 없다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면서 내가 나가서 설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증인 채택 이렇게 결정이 된 거다라는 거고요. 이주연 수사관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말 사이라도 논의를 좀 해서 이 관보권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통령의 수사 대상이죠. 네. 근데 참 너무 상설 특검 이게 단발이잖아요. 예. 이게 하여튼 빨리 밝혀서 예. 상설 특검의 수사까지 안 가도 진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검 수사 대상이 될 만한. 근데 그건 있죠. 상설 특검에 대해서 짧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특검을 두는 이유가 어떤 그 실제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기 힘든 오히려 검찰의 이런 비위라든지 행정부의 비위라든지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설 특검법을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진행되는 내란 특검이라든지 어떤 그 최상병 특검 이거는 이제 아예 그 사건을 위해서 특검법을 다시 만든 법이고요. 오히려 이런 사건을 위해서 만들어둔 것이 상설특검법이기 때문에 네. 이 상설특검법이 발동되는 게 오히려 저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입장 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사건은 매우 의혹이 많고 특히 건진과 관련돼서는 비밀의 방을 비롯해가지고 특히 남부지검이 너무 수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남부지검이 뭐 180여 회 정도 압수수색을 했대요. 압수수색은 많이 했더라고. 네. 그리고 박건욱 부장은 제가 좀 알아요. 그렇습니까? 네. 되게 성실한 그 친구인데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 갖고 저도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분이에요? 엄청 성실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네. 엄청 성실해요. 제가 15대 봤나 초임 때 봤나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만약에 수사팀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는데 원형 보존의 의미를 문해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걸 뜯어서 했다고 하면 정말 허탈한 거고 근데 시험 봐서 그래도 검찰 수사관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 정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것도 좀 상상하기 어렵고. 예. 범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수사가 이 압수물이 뭐에 대한 거다라는 정도는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살펴볼 일이 너무 많은데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됐는데. 여사님 취향이 높으신 분 그림 중개업자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림을 잘못 사면 미술 전문가인 김건희 씨에게 질책을 받을 것을 우려한 김진우의 요청으로 반영한 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 의원님께서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뭐 네.
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있고 기각된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IMS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영장 기각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내심 꼭 영장 발부가 됐으면 하고 바랬던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신분에 대한 망각을 지나쳐서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공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같아요. 네?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면은 그게 뇌물이 되는데 우리 법은 이런 경우도 처벌하기 위해서 공직자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이라는 거는 직무 관련성 상관없이 금액이 높은 경우에 네. 처벌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건 범죄 행위라고 봐야죠. 근데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사서 김건희 씨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직 검사 신분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옷 벗고 변호사가 되면 10억을 받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코인 관련해서 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하필 코인이냐. 예.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김건희라는 사람이 뭐 목걸이도 받고 금 거북이도 받고 그림도 받고 뭐 이랬지만 네. 실물로 받아서 챙기는 거는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네. 일단 보관 관리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냐고. 그렇죠. 그게. 네. 그러니까 역시 전산으로 관리되는 거로 받았다. 해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산으로 관리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예금 계좌인데 그거는 안 걸리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네. FIU도 있고 뭐 전산에 이렇게 확 늘어나고 이유 없는 송금과 입금이 반복되면 당연히 체크가 된다고. 그러면 뭐냐? 전산으로 관리되는 것 중에. 예. 주식도 다 예탁원에 다 드러나고. 네. 안 보이게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요. 코인이다. 코인. 예. 근데 왜 하필 김상민이가 또 코인 업자한테 받아서 했냐? 그리고 김건희가 왜 이렇게 김상민을 끔찍하게 챙겼냐? 예. 그래서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국정원의 법률특보로까지 챙긴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 조국 수사에 기여를 많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핵심은 코인에 있다. 예. 코인 세탁원인가? 그러니까 점점 그 의혹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제일 어려운 수사죠. 사실은 그게 코인이 뭐 한국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보통 요새 코인 발행할 때 보면 싱가포르 가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예. 싱가포르에서 백서 발행해서 거기서 코인 발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코인 거래소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네, 수사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다. 어쨌든 참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 견적이 안 나온다. 김건희 의혹은 견적이 안 나온다. 뭐 수사기간 30일씩 연장을 했는데 과연 30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조차도 의문이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특검에 몰아주자. 김건희 특검 몰빵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각 30일씩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 참 균등 좋아요. 균등하게 기회가 부여됐으니 더 빛나는 수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